지금 훔친 도면으로 만든 잠수함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화려한 진수식과 함께 자국 기술의 기적이라 홍보했던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이 잠수함은 1년이 지나도록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억울한 기술 유출 사고 속에서도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쌓아 세계 잠수함 강국이 되었습니다. 도면은 훔칠 수 있었지만 40년 동안 쌓아온 시간과 경험은 훔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40년의 역사를 사려 했던 이 선택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계단식 강의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움찔했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까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이 대학에서 국제안보와 기술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학기 중 가장 중요한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념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제 눈을 피하는지, 누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는지, 누가 펜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하는지 모두 보였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감 있게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이미 질문을 예상한 듯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저는 강의실 중앙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런 침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압력이죠. 학생들은 제가 무엇을 물어볼지 기다리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전에 긴장, 그 순간이 학습의 시작이에요.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자국의 안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타국의 핵심 기술을 몰래 가져오는 행위는 애국인가 범죄인가?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누가 먼저 반응하는지, 누가 고민하는지 지켜봤어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독일 학생 한스가 옆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 일본 학생 사토가 노트에 뭔가를 적는 펜 소리. 학생들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떤 답이 안전할지, 어떤 입장이 제 의도에 부합할지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생각을 원했어요. 프랑스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단지 듣고 있을 뿐이었죠. 캐나다 학생이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기술 도용은 문제지만 생존을 위해선 회색지대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죠. 저는 더 극단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진 학생을 찾고 있었어요. 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답게 그는 단호했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기술 경쟁에서 도덕을 따지는 건 사치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토도 가세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들며 강대국들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필요하면 기술을 가져갔다고 했죠. 그러니 이건 도덕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실주의, 생존 논리, 역사적 정당화. 전형적인 답변들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이런 계산된 답변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신념을 가진 학생을 원했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학생들을 한 명씩 살폈어요. 누가 아직 말하지 않았는지, 누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지 찾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만에서 온 첸이었습니다. 첸은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모습도요. 그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바로 저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요. 저는 천천히 첸이 앉은 줄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첸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첸 앞에 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첸,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요?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실패가 축적된 유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걸 훔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한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바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신념에서 나온 말. 첸은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첸은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건 안다고 하지만 지적 재산을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을 훔쳐서 얻은 안보는 진짜 안보가 아니라고,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주의적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도 예상했어요. 첸의 말은 너무 원칙적이었으니까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의 진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훔친 기술로는 한순간 격차를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시키고 응용할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행위는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린다고 말했어요. 품격.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첸은 제가 설정한 덫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덕적 신념을 당당하게 밝혔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신념을 시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요. 그리고는 리모컨을 꺼냈어요. 한 가지만 더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스크린을 켰습니다. 첸은 아직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곧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요. 저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해뒀습니다. 첸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 증거를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리모컨을 든 채 멈췄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멈춘 거죠. 아직은 아니었어요. 첸의 말이 아직 강의실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품격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품격이라고 했나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자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품격을 지킬 수 있겠나? 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단단했어요. 바로 그런 순간이기에 품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기일수록 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말했어요. 훔친 기술로 얻은 안보는 진짜 안보가 아니라고,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흔들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신념이 있는 학생이었죠.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바로 이런 학생을 원했으니까요. 확신에 찬 신념, 그것을 시험할 때 진짜 배움이 일어나니까요. 한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이상주의는 배부른 자의 사치라고, 실제로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존이 먼저라고 강조했죠. 저는 한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첸의 반응이 궁금했으니까요. 그는 한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생존이 목적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그런 논리는 결국 모든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스가 비웃었습니다. 범죄라니,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을 범죄로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 하는 일이라고, 다만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토가 가세했습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어조였어요. 역사를 보면 기술 선진국들도 처음엔 남의 기술을 베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영국의 산업기술을 가져왔고 일본도 서구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죠. 그러니 이건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배우는 것과 훔치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이나 정당한 계약을 통한 도입은 문제가 없지만 몰래 빼내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두 팔을 가슴에 끼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좋았어요.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계산된 답변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캐나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듯 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현실과 이상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죠. 프랑스 학생이 첸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나라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도덕을 지키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겠느냐고요. 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첸이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맹을 강화하거나 자체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름길은 결국 막다른 길이 된다고 덧붙였죠. 한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현실을 모른다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국 이익만 챙기는데 누가 도와주겠느냐고 반문했죠. 저는 이쯤에서 개입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학생들을 제지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이라고, 하지만 이론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어요. 실제 사례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첸, 자네는 대만 출신이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조국의 최근 성과에 대해 자부심이 있겠군요. 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버튼을 누를 참이었어요. 대만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 들어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자고, 자네가 말한 품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자고 말했죠. 첸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무엇이 나올지 몰랐지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대만의 항구가 보였어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거대한 잠수함을 비췄죠. 진수식이었습니다. 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알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감탄사를 냈어요. 잠수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으니까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고위 관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대만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죠.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첸에게 물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조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첸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바꿨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문서였어요. 잠수함 설계도와 기술 명세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첸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집중했습니다. 기술 문서는 복잡해 보였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중요한 자료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잠수함 설계 문서라고, 그리고 대만 잠수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라고 말했죠. 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두 설계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했어요. 핵심 시스템 배치, 추진 방식, 심지어 세부 구조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과 첸을 번갈아 봤어요. 첸은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한국 법원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대만으로의 기술 이전 정황이 명시되어 있었죠. 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자부심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첸, 자네는 방금 품격에 대해 말했죠. 기술을 훔치는 행위는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의실 전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으니까요. 신념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 그 충격이 진짜 배움을 만들어내니까요. 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죠. 다음 장면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첸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자부심이 혼란으로, 혼란이 다시 침묵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죠.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육이니까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법원 판결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만으로의 기술 유출을 다룬 판결문이요. 그 문서가 강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때 한스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말해보게. 한스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만이 한국 기술을 가져온 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처음엔 다른 나라 기술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어조가 묻어났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첫 잠수함은 독일에서 도입한 겁니다. 설계도 독일 거, 기술도 독일 거였죠. 그것도 결국 남의 기술 아닙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반응을 관찰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동조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사토가 거들었습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어조였어요. 역사를 보면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영국 기술로 시작했고 일본도 서구 기술을 받아들였죠. 기술 발전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선진국 것을 배우고 따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산업혁명 시기에도 기술 스파이 활동이 성행했다고 그게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잣대로 과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죠. 프랑스 학생도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국은 독일 기술로 시작해서 결국 성공했잖냐고, 그렇다면 대만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논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대만의 기술 도용에서 한국의 과거로 이동하고 있었죠. 첸을 공격하던 화살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내세웠어요. 기술이란 결국 지식의 축적이고 그 지식은 공유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법적 문제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인도 학생도 동조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의 기술 독점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어요. 기술 격차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첸의 도덕적 입장에 공감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현실론에 기울고 있었어요. 한스의 질문이 물꼬를 튼 거죠. 모두가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전개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잘못된 결론이라도 스스로 도달해야 다시 뒤집을 때 진짜 배움이 일어나니까요. 한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나라가 다 하는 짓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뒤로는 다 훔쳐가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캐나다 학생이 한스를 거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어요.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건 결국 강자의 언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현실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첸의 도덕론은 이상주의로 치부되고 한국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게 대세 의견이 됐죠. 첸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비난받는 상황에서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말한 원칙과 충돌하는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사토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첸, 자네는 품격을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도 독일 기술로 시작했고 대만도 한국 기술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죠.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토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나 봐요.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한국 비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첸의 도덕론은 힘을 잃었어요. 저는 이제 개입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을 들어 학생들을 제지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저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했죠.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한스, 사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던 다른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논리가 옳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이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독일 기술로 시작한 건 사실이라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빠뜨렸다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몰랐죠.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바꿀 준비를 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도면을 가져오는 것과 기술을 가지는 것이 같은가? 그게 정말 같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한스가 반문했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도면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설계를 도입한 건 맞지만 그건 정식 계약이었어요. 대금을 지불하고 기술 이전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독일 엔지니어들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한스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들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그 도면을 받아들이고 30년을 보냈어요.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똑같은 잠수함만 만들었을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였어요. 한국이 그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할 참이었습니다. 도면을 훔치는 것과 기술을 만드는 것의 결정적 차이를 말이죠.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건조도간에 잠수함 선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영상이었죠. 화질은 거칠었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스도 사토도 심지어 첸까지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공격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일 기술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뭔가를 논의하는 모습이었어요. 독일 기술자가 손짓으로 설명하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 한국은 독일과 정식 계약을 맺고 209급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죠. 대금을 지불했고 독일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도난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였어요.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이 진수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성공적인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학생 몇 명이 감탄사를 냈어요. 저는 다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사실상 독일이 만든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독일 설계, 독일 부품, 독일 엔지니어의 지도 아래 조립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저 옆에서 보고 배우는 수준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 건 아니었죠.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역시 남의 기술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기 논리가 맞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출발은 남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장면이었어요. 같은 조선소였지만 몇 년 뒤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면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엔 독일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을 만들 때부터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도면은 있었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면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장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현장에서 뭔가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어요. 도면대로 정확히 했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답을 몰랐던 거예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강철 성분이 독일과 미묘하게 달랐으니까요. 같은 용접 방식을 써도 결과가 달랐어요. 도면엔 그런 게 안 나와 있었죠.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적을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실험실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자국 강철의 성분을 분석하고 수백 번의 용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온도를 바꿔가며 속도를 조절하며 각도를 달리하며 실험했죠. 하나하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영상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용접봉을 들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작업복,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면과 기술의 차이입니다. 도면은 결과만 보여줘요. 하지만 기술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아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생겼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는 거죠.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스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깨닫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해상 시험 장면이었어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천천히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죠. 관제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음이었어요. 독일 설계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잠수함에서 소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캐나다 학생이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부품이 달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독일은 자국 부품 공급사의 높은 정밀도를 전제로 설계했어요. 하지만 한국 부품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죠. 미세한 차이였지만 치명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 부품을 계속 수입하면 될까요?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몇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부품 공급사를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정밀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했죠. 3년이 걸렸어요. 영상에서 공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작은 부품 제조사였어요. 사장과 직원 몇 명이 전부였죠. 그들이 현미경으로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엔지니어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하는 모습이었어요. 함께 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생태계입니다. 잠수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산업 전체를 키우는 거예요. 도면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죠. 기술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한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토도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심해 자망 시험이었어요. 수심계가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0m, 200m, 300m. 숫자가 깊어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압이었어요. 설계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선체에 미세한 변형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변형이었지만 잠수함에선 치명적이었죠. 균열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용접 방식이 독일과 미묘하게 달랐던 거죠. 미세한 차이였지만 수백 미터 수압을 받으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수중 카메라로 선체를 촬영하는 모습이었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백 번의 자망 시험을 했어요. 매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변형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철저히 파악했죠. 그리고 용접 방식을 개선했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축적입니다. 도면엔 성공만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술은 실패 속에 있죠. 무엇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는 게 기술입니다. 그 알문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습니까? 왜 그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은 완성된 도면을 줬어요. 계약대로요. 하지만 그 도면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이 겪은 수천 번의 실패는 주지 않았죠. 줄 수도 없었고요. 그건 독일이 30년간 축적한 경험이니까요. 문서로 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에요.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최신 잠수함 건조 현장이었어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죠. 첨단 시설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한국은 독일 설계를 넘어섰어요. 독자 설계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독일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잠수하는 함정을 만듭니다. 학생이 선생을 넘어선 거예요. 사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잠수함 수출 현황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표시가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중인 표시도 여럿 있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이집트.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잠수함을 수출합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30년 전 학생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선생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지불한 결과죠.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번엔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비아냥이 아니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지불했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쳤죠.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시간은 훔칠 수 없습니다. 경험은 훔칠 수 없어요. 실패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채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과 성찰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쪽에는 바다를 누비는 한국 잠수함, 다른 한쪽에는 항구에 묶여있는 잠수함이 나란히 보였어요. 이제 대만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도면을 가져간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죠.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대만 항구였습니다. 화려했던 진수식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었죠. 같은 잠수함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진수식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진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시험 중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죠.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였어요. 잠수함 기술 문제, 자망 실패, 시스템 오류. 제목들이 스크롤되며 지나갔습니다. 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도면대로 만들었지만 예상 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특정 해양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는데 대만 해역의 수온과 염도가 달랐던 거죠.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30년간 자국 해역에서 수천 번의 시험을 했어요. 계절별로 수신별로 데이터를 모았죠. 그 데이터가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도면에 없어요.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대만도 시험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답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30년이 걸렸습니다. 대만은 그 시간을 건너뛰려 했죠. 도면을 가져오면 30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만 잠수함 내부 영상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그들의 표정은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나 시스템이었어요. 설치는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소음을 걸러내지 못했죠. 캐나다 학생이 추측했습니다. 설정이 잘못됐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소나 시스템 조정에만 5년을 썼어요. 자국 해역의 배경소음 패턴을 분석했죠. 어선소리, 상선소리, 해양생물 소리까지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노하우는 도면에 없어요. 영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죠. 당연합니다. 도난당한 기술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 첸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에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만 국방부 발표였어요. 잠수함 전력화 일정 연기, 추가 예산 필요, 기술 지원 요청.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비였어요. 잠수함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기 점검, 부품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모두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나와 있어요. 한국 정비 요원들은 수백 번의 고장을 경험했어요. 매번 원인을 찾고 해결했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도면은 뼈대일 뿐이에요. 살과 피는 경험입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수백 명의 전문가, 수십 년의 시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비로소 기술이 됩니다.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국 잠수함, 다른 한쪽은 항구에 묶인 대만 잠수함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전 중입니다. 동해를 남해를 인도양까지 누비고 있죠. 하지만 대만 잠수함은 항구에 있어요. 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면을 훔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30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초가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배웠어요. 각 단계에서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며 성장했죠. 하지만 대만은 100번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1번부터 99번까지의 경험 없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영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을 지불하지 않은 국가는 기술을 가질 수 없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조용했어요. 한스도 사토도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깊은 성찰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첸, 자네는 처음에 품격에 대해 말했죠. 이제 자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저는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교훈은 이겁니다. 기술은 도난할 수 있지만 역량은 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면은 복사할 수 있지만 경험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품격을 잃은 대가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항구에 묶인 잠수함,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낭비된 예산과 시간. 이게 진짜 대가입니다. 채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수다를 떠는 학생도 웃으며 나가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책을 챙기고 있었죠. 저는 강단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스가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토도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죠. 그들은 오늘 뭔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채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첸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했으니까요. 이런 순간에는 침묵이 가장 좋은 교육자입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섰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첸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떨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강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첸은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교수님, 저는 틀렸습니까?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네는 틀리지 않았어요. 품격은 중요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첸의 표정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제 조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조국이 나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첸이 멈칫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만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중국의 위협, 고립된 국제정세, 부족한 국방력. 그 상황에서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거죠. 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잘못된 건 선택 자체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 선택이 실제로 작동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도면만 있으면 된다고 시간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진심으로 답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은 있었겠죠. 정식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단계적 역량 강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들이요. 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딜레마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봤듯이 그 지름길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런 고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마침내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대만이 다시 시작한다면요? 희망을 찾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기초를 쌓으면 돼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첸이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자네가 처음에 말한 품격,
그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역량을 쌓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네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여주려던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요. 첸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좋은 학생이에요. 오늘 배운 걸 잊지 마세요. 첸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첸. 그가 뒤돌아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맹목적 옹호가 아니라 냉정한 성찰입니다. 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특히 첸에게는요. 강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스였어요. 그도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스가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스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온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네는 솔직했을 뿐이에요. 그게 좋은 토론의 시작이죠. 한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요. 시작은 비슷해도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배운 핵심이죠. 한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땠습니까? 저희도 다른 나라 기술을 베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독일도 그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베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한스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사용한 슬라이드, 판결문, 뉴스 기사들. 모두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학생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다는 걸요. 특히 그들의 조국이 관련됐을 때는요. 하지만 그게 제 역할입니다. 교수는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저는 가방을 챙기고 강의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 다른 학생들. 하지만 목적은 같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강의실, 같은 시간,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며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무거운 침묵은 사라졌죠.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첸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의 혼란은 사라지고 차분함이 자리 잡았죠. 오늘은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국제기술협력의 성공 사례들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패 사례를 봤죠. 오늘은 성공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스가 물었습니다. 지난주 사례에서 한국은 독일과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자료를 준비해뒀거든요. 198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한국은 잠수함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 능력은 없었죠.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훔치지 않고 정식으로 계약했습니까? 일주일 전과는 다른 어조였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은 장기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원했죠.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기술 이전이 포함됐거든요. 화면에 계약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세척 구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교육 훈련.
세부 항목들이 명시돼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배우는 권리를 샀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와서 직접 가르쳤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에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투자였습니다. 영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투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었어요. 30년 뒤를 보고 투자한 겁니다. 첸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첸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중하게 답해야 했어요. 첸, 그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성공했고 대만은 실패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하지만 과정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199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을 투자했어요. 대만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첸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례들도 볼 겁니다. 성공한 경우, 실패한 경우,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들을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도의 사례가 나타났어요. 인도는 러시아와 협력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처음엔 러시아 항공모함을 구매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토가 물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결국 자국 항공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더 필요해요. 첫째, 명확한 목표. 둘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 셋째, 일관된 정책.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시가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브라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은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협력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끊기고 재개되기를 반복했어요.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도 완성 못했어요. 30년째 진행 중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개발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를요. 첸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름길은 정말 없는 겁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없습니다. 기술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지만 효율적인 길은 있죠. 첸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정직한 길이에요. 정식 계약,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술은 베끼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훔치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대화를 나누며 나갔습니다. 한스와 사토가 뭔가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죠. 첸이 마지막으로 나가려 할 때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혼란은 사라지고 명확함이 자리 잡았죠. 그는 뭔가 배웠어요. 진짜로요. 강의실이 비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첸도 그중 하나였죠. 이게 교육입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것. 혼란을 주고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장을 지켜보는 것.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배웠으니까요. 특히 첸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배울 겁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 저는 가방을 챙기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아직도 토론하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교육은 계속됩니다. 학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학생들의 기말 리포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한스는 독일 기술 이전 정책에 대해 썼고, 사토는 일본의 기술 자립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첸의 리포트가 맨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격과 현실 기술 개발에서 윤리의 역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부터 달랐어요. 일주일 전 그가 강의실에서 외쳤던 확신은 사라지고 깊이 있는 성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첸은 썼습니다. 나는 품격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품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시간을 투자하는 인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겸손. 이 모든 게 함께 있어야 진짜 품격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배웠어요. 진짜로요. 리포트는 계속됐습니다. 첸은 대만 잠수함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감정적 옹호도 맹목적 비판도 없었습니다. 냉정한 평가였죠. 그는 썼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택했다. 30년을 단축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많은 시간 낭비였다. 도면은 가져올 수 있어도 경험은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첸은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진짜 애국은 조국의 선택을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다. 조국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나는 대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대만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 저는 리포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얼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학기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떠나고 캠퍼스는 조용해질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첸이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리포트 쓰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조국에 대해서, 품격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첸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교수님이 제 조국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교수님은 비판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신 거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첸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대만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에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요.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죠. 첸이 말했습니다. 어렵겠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해요. 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수업을 하시나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교수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첸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첸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방학 보내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자네도요. 그리고 첸, 한 가지만 더 말하죠. 첸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리포트들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장의 기록이었죠. 매 학기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떠나가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신념을 흔들어야 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과서처럼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윤리와 현실, 이상과 실용, 품격과 생존. 이 모든 게 충돌하죠. 학생들은 그 충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안전한 강의실에서요. 실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작성해야 했어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사례, 새로운 질문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질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 기술에 대한 수업이었지만 진짜 주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간, 인내, 정직, 품격. 이런 가치들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였죠. 도면을 훔치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더 느려요. 정직하게 배우면 느린 것 같지만 결국 더 빨라요.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품격은 사치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품격을 잃으면 결국 실패하죠. 첸이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캠퍼스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겁니다.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질문들.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쳤으니까요. 연구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인격을 형성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전부는 아니죠. 진짜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첸은 이번 학기에 많이 자랐습니다. 확신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성찰로, 성찰에서 성숙으로. 그 과정을 지켜본 건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뭔가 배웠을 겁니다. 한스는 겸손을, 사토는 깊이를,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교훈을요. 그게 교육의 아름다움입니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각자 다른 걸 배우죠.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수준에서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의 기술 개발 소식, 다른 나라의 무역 분쟁.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가르칠 겁니다. 다음 학기에도, 그 다음 학기에도.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소명이니까요.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만족했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쳤으니까요. 학생들이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첸이 성장했으니까요. 교육은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